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펜턴 산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펜턴 산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펜턴 산화라는 것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을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폐수 처리장에서 촉매를 먼저 주입을 하죠. 그래서 철촉매를 과량을 주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펜턴 시약이 되는 H2O2. H2O2가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서서히 주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주입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pH를 조절하죠. pH를 3에서 5 또는 3에서 4.5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물질이 생성되느냐 하면 강산화제가 생성이 돼요. 강산화제가 OH 라디칼이죠. 그래서 OH 라디칼은 이렇게 OH 점을 찍으면 OH 라디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OH 라디칼이라는 강산화제에 의해서 난분해성 물질 COD라는 자체가 어떤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죠? BOD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해가 잘 되지 않는 COD라는 물질을 분해가 잘 되는 BOD라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펜턴 산화법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펜턴 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산화수소, 펜턴 시약이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 과정.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32번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다른 살균 방법에 비해서 염소 살균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염소 살균이 가장 선호되는 이유는 염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잔류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살균력이 뛰어나는 오존 그리고 UV라는 자외선 대신에 오존이나 UV라는 자외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염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잔류성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염소 소독을 선호하는 이유는 잔류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가번이에요.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펄프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BOD5 값이 BOD5라는 것은 5일 동안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필요한 산소량을 BOD5라고 합니다. 260mg/L이고 탈산소 개수라는 것은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소모되는 산소 값을 탈산소 개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상용대수가 베이스다. 여기서 베이스라는 것은 미수를 뜻하거든요. 미수가 상용대수 또는 로그라고 하면 10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0.2 per day, K1이 0.2 per day, 최종 BOD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BOD5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BOD5에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워주세요. 자주 나오니까.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수를 나타냈을 때 미수가 상용대수 또는 로그 그리고 미수가 자연대수 또는 ln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미수가 상용대수라고 나오면 미수를 1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수가 자연대수나 ln이라고 나오면 1을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상용대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미수를 10을 쓴 거죠. 그래서 K 바로 밑에 있는 값이 미수예요. 따라서 BOD6 곱하기 1-10의 K1T 여기서 BODU라는 것은 최종 BOD K1이라는 것은 탈산소 개수 T라는 것은 5일 BOD니까 T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BOD5가 지금 얼마죠? 260mg/L 그리고 K1이라는 값이 0.2 per day 그리고 T라는 것은 5일 BOD니까 5를 대입을 해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기를 사용을 하시면 288.89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인을 자외선 가스성 분광법에 의해서 흑광도 측정을 했을 때 880나노미터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측정 파장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인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총인은 TP예요. 그래서 총인을 측정하는
파장이 880 나노미터입니다. nm을 나노미터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880 나노미터를 대체할 수 있는 파장. 다시 말해서 880 나노미터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때는 어디에서 측정하느냐? 710 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염물질 중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파장에서 측정하는 물질. 그래서 가장 높은 파장에서 측정하는 물질은 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인이 여러분들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답은에 710 나노미터라는 값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5번은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보기 중에서 물리적 협착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물리적인 협착입니다. 협착과 탈착이 비가역적이다. 여기서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협착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협착량이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협착이 다층에서 일어나고, 다층이라는 것은 다분자를 협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화학적인 협착은 단분자를 협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협착이 잘 되죠. 따라서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답을 찾을 때는 기억을 먼저 제거를 시키세요. 그러면 나번과 라번 중에 정답이니까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6번에 보면 폐기물의 발생원에서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에 중간 지점에 설치해서 운반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발생원에서 처리장까지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중간에 폐기물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관하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환장이라고 나타내면 또는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작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용기를 쓸 때는 소용기,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 그리고 우리가 최종 천문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공기 수송 방식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쓰레기가 어질러지거나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뭐를 사용한다? 적환장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데 수거인부 1인이 소요되는 총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MHT가 있거든요. MHT는 man hour ton이라고 나타내죠. MHT라는 것은 man hour ton이에요. 자, 무슨 소리죠? 자, 쓰레기 1톤을 수거하는데 수거인부가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7번에 MHT와 man hour ton은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데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분 함량이 20%인 쓰레기를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시켜서 5%가 되도록 하려면 쓰레기 1톤을 증발시켜야 되는 수분의 양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증발 후 남아있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 차이만큼 건조를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증발이 됐을까요? 수분. 따라서 처음에 쓰레기와 건조 후의 쓰레기를 차이를 재보면 수분량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은 건조 전, 2는 건조 후예요. 그래서 1톤의 쓰레기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W1이 1톤은 얼마의 값을 가지죠? 1000kg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20%가 P1, 그리고 5%가 P2가 되니까 W1 자리에 1000kg, P1은 20%, P2는 5%. 자, 따라서 계산을 해서 W2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842.1kg이 나왔어요. 그러면 증발되는 수분량이라는 것은 처음 쓰레기 양이 1000kg, 그리고 건조 후의 쓰레기 양이 842, 그 차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증발되는 수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되는 수분량은 158kg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압축에 관계되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폐기물을 압축시켰을 때 부피 감소율이 75%였어요. 압축비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압축비, 부피 감소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압축비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리고 압축비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와 압축 후의 부피가 주어졌을 때도 압축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부피 감소율이 75%니까 75%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100 나누기 100-75를 하게 되면 4라는 압축비가 나오는 거죠. 계산은 계산기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번 문제 보면 분뇨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뇨입니다. 분뇨는 연중 배출량과 특성 변화 없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특성이 상당히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달라요. 그러면 배설이 되는 분뇨도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다음에 분뇨는 대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점도가 높다. 다음에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화합물은 소화 시에 소화조 내의 pH 강화를 막아준다. 다음에 분뇨는 도시 하수에 비해서 고형물 함유도 높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가번이 잘못 설명됐으니까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가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1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덮개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덮개 시설이죠. 그럼 매립장에서 덮개 시설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덮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복토를 덮개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번에 당일 복토는 매립 작업 종료 후에 매일 실시하는 게 당일 복토죠. 그리고 셀 방식의 매립에서는 상부면의 노출 기간이 7일 이상이므로 당일 복토는 주로 사면부의 두께가 15cm 이상으로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일 복토는 15cm 이상. 그리고 셀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립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획을 긋는 부분이 복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복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립하는 것을 셀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셀공법이 좋은 게 뭐냐면 쓰레기가 여기서 들어가서 매립이 됐을 때 침출수가 발생하면 이 구역에만 침출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이 구역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공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다음에 당일 복토 제로는 사질토를 사용하면 압축 작업이 쉽고 통기성이 좋으나 악취 발산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라번에 중간 복토의 두께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우수 배제를 위해서 중간 복토 정은 최소 0.5% 이상의 경사를 둔다고 그러는데 중간 복토는 당일 복토의 2배입니다. 당일 복토가 15cm 이상으로 하니까 중간 복토는 30cm 이상, 최종 복토는 그거의 다시 2배, 60cm 이상으로 나타내니까 중간 복토의 두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2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설러지 처리의 일반적인 계통도라고 그랬어요. 설러지 처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수질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처리. 그래서 미생물이나 응집제라는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처리하게 되면 물에 있는 유기물이나 설러지를 SS라는 부유물질을 처리하게 되면 그 물질들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앉은 것을 우리가 설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러지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설러지를 처리하는 경우에서는 농축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설러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고형물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설러지는 고형물이 80% 이상, 고형물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처리해야 되죠? 수분을 처리를 해야지 설러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수분을 처리하는 경우. 그럼 가장 먼저 설러지 처리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면 농축조에서 시작을 해요. 자, 농축조에서부터 우리가 설러지 속에 있는 수분이 잘 안 빠져나오니까 쉽게 빠져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안정조를 들어갑니다. 안정조. 그래서 안정조에 들어가서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 안정화는 혐기성 소화, 실제로 보면 이 안정조라는 게 소화조거든요. 소화조. 여기서 농축조에서 소화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화조에서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혐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를 통해서. 자, 그런 다음에 약품을 주입을 해서 탈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량을 하는 거예요.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량을 해서 탈수를 시킵니다. 탈수, 그리고 소각, 그리고 최종 처분.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농축이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카본하고 라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조. 소화조에는 안정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안정화. 그러면 정답은 벌써 카본이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계량, 탈수, 소각, 최종 처분. 그래서 정답은 카본. 이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도시의 쓰레기를 분류해서 성분별로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았다. 이 폐기물의 평균 수분 함량은?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개로 곱하세요. 30 곱하기 80 플러스 40 곱하기 10 플러스 5 곱하기 5 플러스 10 곱하기 1 플러스 10 곱하기 1 플러스 5 곱하기 2. 그런 다음에 전체가 다 퍼센트로 있으니까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퍼센트를 미리 없애요. 그런 다음에 곱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30 곱하기 0.8 플러스 40 곱하기 0.1 플러스 5 곱하기 0.05 플러스 10 곱하기 0.01 플러스 10 곱하기 0.01 플러스 5 곱하기 0.02 이렇게 하시면 바로 값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값을 퍼센트를 없애도 돼. 퍼센트를 없애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0.3 곱하기 80 플러스 0.4 곱하기 10 플러스 0.05 곱하기 5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05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28.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4번 문제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 포인트가 높습니다. 중량비료 수소가 15%, 수분이 1%인 연료의 고유 발열량이 9,500kcal per kg일 때 저유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의 차이가 뭐죠? 수분의 정발 잠열 또는 수분의 응축률. 그럼 수분의 응축률이 얼마예요? 600이에요. 근데 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다 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수분의 정발 잠열 또는 수분의 응축률이 609H 플러스 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수분의 응축열 또는 수분의 정발 잠열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면 600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꼭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HH가 고유 발열량, 그리고 고유 발열량이 9,500, H는 수소의 함량 15%니까 수소 자리에 0.15, 그리고 W는 수분입니다. 1%니까 0.0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8,684kcal per kg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카본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면 매립지의 복토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복토라는 것은 쓰레기를 여러분들 매립한 다음에 흙을 위에서 덮는 것, 쓰레기 위에 흙을 덮는 것을 복토를 한다고 그러죠. 가번에 화재 발산 방지, 나번에 우수의 이동 및 침투 방지로 침출 수량 최소화, 나번에 유해가스 이동성 향상, 나번에 매립지의 압축 효과에 따른 부등치마의 최소. 부등치마라는 것은 땅이 내려앉는 것을 부등치마라고 그러죠. 따라서 유해가스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유해가스 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토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이 됩니다. 그리고 46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연료 형태에 따른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연소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먼저 분해 연소, 그리고 조연 연소, 정발 연소, 표면 연소가 있어요. 주로 여기서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은 분해 연소와 표면 연소,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 액체 중에서도 휘발유를 주로 연소하는 방법은 정발 연소. 따라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연 연소.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무기성 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고형화라는 것은 고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가 무기성 재료가 있고 유기성 재료가 있는데, 유기성 재료를 이용한 것은 유기고형화, 무기성 재료를 이용한 것은 무기고형화. 그러면 무기성 고형화를 만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시멘트, 그리고 석고 등을 이용을 하죠. 가번에 다양한 산업 폐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나번에 수밀성과 수용성이 높아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나 처리 비용은 고가이다. 나번에 대한 설명은 무기성 고형화가 아니고 유기성 고형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나번은 잘못 설명됐습니다. 다번에 고형화 재료에 따라서 고화재의 최적 증가가 다양하다.
라번의 상온 및 상압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48번에 보면 폐기물 처리에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게 우리가 부수는 작업을 파쇄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쇄는 전처리에 들어갑니다. 파쇄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부식 억제. 여러분들 파쇄하고 부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은 겉보기 비중의 증가, 특정 성분의 분리, 고체 물질 간의 균일 혼합 효과.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2번과 4번을 조심을 하세요. 겉보기 밀도와 비표면적은 증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외에도 특정 성분의 분리, 특정 성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싶어 하는 성분들을 파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경의 분포와 입자 크기 균일화, 유각 물질의 분리. 유각 물질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소각 시의 연소 촉진. 자, 우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각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파쇄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부식 효과가 되니까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49번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하여 이 값에 밀도를 곱해서 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죠? 수거 차량의 대수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 보시면 가번의 물질 수지법, 나번의 직접 개건법, 다번의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라번의 적환법. 자, 문제에서 수거 차량이라는 말이 보기 중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적재 차량 개수법. 그래서 적재 차량 개수법이라는 것은 적재 차량을 세는 방법. 다시 말해서 쓰레기 차량을 대수를 세는 방법. 그래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중간 처리가 아닌 것은 자, 중간 처리입니다. 중간 처리가 아니라는 소리는 마지막 최종 처분이 보기 중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가번의 압축, 나번의 파쇄, 다번의 선별, 라번의 매립. 매립 같은 경우에서는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립은 최종 처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51번 다음 중에서 매립지에서 유기물이 현기성 분해됐을 때 가장 늦게 일어나는 단계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현기성 분해라고 합니다. 현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단계. 그래서 가장 늦게 일어나는 단계는 메탄이 생성되는 단계죠. 왜 메탄이 생성되는 단계냐면 메탄이 생성됐다는 소리는 매립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기성 분해됐을 때 가장 늦게 일어나는 단계는 메탄이 생성되는 단계. 메탄은 CH4를 뜻합니다. 그리고 52번 설러지나 분뇨의 탈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은 탈수 가능성 뭐라고 그러죠? 여과 비저항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에 보면 차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차수시설이 뭘까요? 차수시설이라는 것은 물 숫자가 있죠.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차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가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점토의 경우에 급경사면을 포함한 어떤 집안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부등치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정답은 가번에 53번의 가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죠. 정토 같은 경우에서는 급경사면을 포함하는 어떤 집안에 효과적으로 가능한다고 그랬는데 급경사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등치마가 잘 일어납니다. 나머지 점토의 경우에 양이온 교환 능력에 의한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토나이트 등을 첨가하면 차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번의 연직 차수막은 매립지 바닥의 수평 방향으로 불투수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수직 또는 경사로 불투수층을 시공을 한다. 그리고 라번에 보면 합성 고무 및 합성 수직의 차수막은 자체의 차수성은 우수하나 두께가 얇아서 찢어지거나 접합이 불완전하면 차수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당히 지문이 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물의 기름 성분 분석 방법 중에서 중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25도씨의 물중탕에서 30분간 방치하고 따로 물 20ml를 취해서 시료의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에서 바탕시험액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바탕시험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가번이 아니라
팁을 여러분들 풀이를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정량 한계는 0.1% 이하이다. 다음에 시료에 적당한 응집제를 넣어서 노말액산 추출 물질을 포집한 다음 노말액산으로 추출하고 잔류물의 무게를 측정해서 노말액산 추출 물질의 양으로 한다. 다음에 시료 적당량을 분해 깔때기에 넣고 메틸 오렌지 용액을 2에서 3방울을 넣고 황색이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을 넣어서 pH 4 이하로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번. 여러분들은 정답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 6k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여러분들 탄소를 완전 연소를 시키면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소리입니다. 탄소가 C죠. 그럼 어떤 물질이 나와야 되죠? CO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탄소 6kg이니까 탄소는 분자량을 씁니다. 탄소는 원자와 분자가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원자량이 10이니까 분자량이 12kg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최적으로 계산하니까 산소도 최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최적은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22.4를 썼어요. 그러면 6kg일 때 산소, 따라서 산소를 계산하니까 11.2S미터의 삼성이 나왔죠. 그러면 산소를 공기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공기 중에 산소가 21%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이론 산소량에서 0.2를 나눠주시면 이론 공기량이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2S미터의 삼성에서 0.2를 나누면 53.33S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면 53.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압 레벨이 90dB인 기계 한 대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음압 레벨 88dB인 기계 한 대를 추가로 가동시켰을 때 합성 음압 레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 음압 레벨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합성 음압 레벨은 10로그, 로그는 계산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중에서도 공학용 계산기에서 있어요. 10의 10분의 L1, 그 다음에 10의 10분의 L2, 10의 10분의 L3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대가 90dB짜리가 있어요. 한 대가 90dB이고 또 한 대는 88dB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여기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L1 자리에 90, L2 자리에 88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92dB. dB를 우리가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2dB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7번에 보면 파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값은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 한다. 나번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직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한다. 그리고 마루와 마루골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주기라 한다 돼 있는데 주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풀에도 있는 것처럼 한 파장이 전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기 때문에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번에 진동의 중앙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음 대책을 음음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구별했을 때, 자, 우리가 방음 대책은 음음 대책과 전파 경로 대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음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가번에 거리 감쇄, 나번에 소음기 설치, 다번에 방음벽 설치, 나번에 공장 건물의 내벽의 허범 처리. 그래서 음음 대책으로 바르게 된 것은 나번에 소음기 설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중에서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을 보정한 후에 얻어지는 소음도를 의미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대상 소음도가 정답입니다. 대상 소음도. 그리고 60번에 보시게 되면 소음의 배출오염 기준의 측정 방법에서 소음계의 첨감 보정 회로는 어디에 고정하여야 하느냐? A 특성입니다. A 특성. 그래서 60번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문제를 쭉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생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몇몇 문제는 생소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한 번씩 기억을 했다 또는 봤던 문제, 풀어봤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상당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부분의 문제가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습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수업이 끝난 바로 그때 복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뤄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한참 쉬었다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공부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일정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복적인 공부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제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이 되고 그 다음 배우는 내용마다 문제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